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엘 70세의 김선영 씨 빠씨입니다. 그녀는 평생 모은 저축으로 아들의 마지막 아파트 담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바로 다음 날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한 대와 아들의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우리 짐 좀 대지 마세요. 정성을 다해 키운 친아들이 어떻게 이토록 매정하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그저 눈물로 밤을 지사으며 용서를 빌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반격으로 그 배은망덕한 부부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아들을 사회적 교훈의 심판대에 세웠을까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도 우아하고 완벽하게 복수한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선영, 올해 70세입니다. 은행 창구 안은 에어컨 바람으로 서늘했지만 제 손바닥은 화끈거리고 손끝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닳고 닳아 너덜너덜해진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를 붙잡고 있는 기분이었죠. 어르신, 정말 이 금액 전부 송금하시는 거 맞으세요? 400만 원 전액입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목이 맨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전액 다 보내주세요. 직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두드리고 프린터가 지지직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영수증이 천천히 입을 벌리듯 나왔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평생 써온 이름 3글자가 오늘만큼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 곁에서 외아들 강진호와 며느리 이지연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꿀을 바른 듯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 집도 드디어 빚 없는 집이 됐네요. 진호도 옆에서 거들며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편히 쉬시기만 하면 돼요. 이 아들이 효도 하나는 끝내주게 할게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지난 2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가 비로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30년 된 낡은 아파트. 진호가 결혼할 때 장만한 그 집을 위해 저는 사별한 남편이 남긴 퇴직금과 제 연금 노후 자금을 1푼, 2푼 쏟아부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았던 그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대출금을 다 갚은 것입니다. 은행 문을 나서니 오후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디로 축하하러 갈지 들떠서 이야기하는 진호와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달콤하면서도 한편으론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의 약속대로 아들을 잘 키워 가정을 이루게 해줬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껏 오로지 그 일만을 위해 살아왔다는 허무함이 교차했습니다. 엄마가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우리 호텔 뷔페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진호가 뒤를 돌아보며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끼리 다녀와. 난 집에 가서 국수나 한 그릇 삶아 먹으련다. 그러자 지연이 얼른 나섰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같은 날은 꼭 같이 가셔야죠. 두 사람이 양옆에서 제 팔짱을 끼고 부축하는데 그 오랜만의 친밀함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이제 좋은 날만 남았구나. 저는 들뜬 마음으로 그들의 새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 정도면 조상님들 뵐 면목도 서겠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주방에서 죽을 끓이고 있는데 진호와 지연이 옷을 차려입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바쁘게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나가서 먹어요. 지연이 제 손에서 국자를 뺏으며 찡긋 웃었습니다. 파주에 우리 아는 분이 요양 리조트를 오픈했는데 환경이 정말 좋대요. 오늘 개업식이라는데 같이 가서 바람도 쐬고 체험도 해봐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파주면 꽤 먼데 왕복 몇 시간이나 걸리지 않니? 아유, 차로 가면 금방이에요. 진호가 막무가내로 저를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빨리 옷 갈아입으세요. 차 대기시켜 놨으니까 드라이브 간다 생각하시고요.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깨끗한 셔츠를 갈아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익숙한 분당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창밖의 풍경이 낯설어졌습니다. 빌딩 숲은 사라지고 연달아 산봉구리들이 나타났죠. 지연은 가는 내내 그 리조트가 얼마나 좋은지 설명했습니다. 전문 영양사가 식단을 짜주고 온갖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있어서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을 거라고요. 저도 내심 기대가 되었습니다. 차는 나들목을 빠져나와 구비구비 산길을 한참 달렸습니다. 그러다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죠. 대문 위에는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상록수 실버타운 요양원. 드레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리조트는 무슨 누가 봐도 요양원이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지연은 익숙한 듯 간호복을 입은 여성을 부장님이라 부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두 번 와본 솜씨가 아니었죠. 머릿속에서 윙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진호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진호야, 여기가 어디냐? 나를 왜 이런 곳에 데려왔어? 진호는 제 시선을 피하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환경 정말 좋아요. 공기도 맑고 이제부터 여기서 지내세요. 뭐라고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난 여기서 안 산다. 집에 갈 거야. 난 아직 몸도 튼튼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할 수 있어. 도움 따위 필요 없단 말이야. 엄마 진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짜증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우리도 바빠요. 지연이도 직장 다녀야 하고 민준이도 이제 중학생이라 학원 알아봐야 한다고요. 엄마 돌봐드릴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진호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너한테 다 줬잖니. 어제 대출금 다 갚아줬는데 오늘 당장 나를 이런 곳에 버려. 제 통곡 소리에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마치 치부를 들킨 사람처럼 폭발했습니다.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그는 제 가슴에 평생 박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짐 좀 되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다고요. 그 말은 날카로운 얼음칼이 되어 제 심장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0달을 품어 40년 넘게 키운 아들이 단 한순간에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어머니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파주 외딴 산골의 요양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체면을 차리듯 제 침대를 정리해 주었고 지연은 떠나기 전 요양보호사에게 미소를 지으며 부탁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마치 제게 여유로운 노후 휴가를 선물하는 양우아한 말투였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호의 그 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짐 좀 되지 마세요. 심장의 한 부분이 도려내진 듯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또 왜요? 짜증 섞인 목소리 뒤로 영화가 곧 시작된다며 빨리 오라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야, 나 좀 데리러 와라. 나 여기 못 있겠다. 집에 갈래. 울음 섞인 제 목소리는 거의 구걸에 가까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들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판결문처럼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냥 거기 얌전히 계세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는데 집보다 낫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니. 난 내 집으로 가고 싶어. 집 무슨 집요? 갑자기 지연이 전화를 빼서 들었습니다.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집은 이제 우리랑 민준이 집이에요. 어머님이 집에 계시면 우리만 힘들다고요. 밤중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음식할 때 기름 냄새는 또 어떻고요? 우리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성가신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호가 감정 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얌전히 거기 계시면 명절 때 가끔 보러 갈게요.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굴면 그는 한자 제 귀에 송곳을 박듯 덧붙였습니다. 다시는 안 찾아갈 줄 아세요. 알아서 선택하세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협상도 상의도 아니었습니다. 철륜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를 협박한 것입니다. 내 평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대출금을 다 갚아 더 이상 뽑아먹을 가치가 없어지자 저는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물이 마르고 심장의 고통이 무뎌져 차가운 황야처럼 변했을 때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사노동으로 관절이 굵어진 거친 손을 소매로 닦아냈습니다. 그래, 강진호 이지연, 너희가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이 애미도 더는 망설이지 않으마. 인나무이 암네이나. 사실 6개월 전 여름이었습니다. 진호가 들뜬 얼굴로 아파트 분양 전단지를 들고 왔었죠. 강남의 신축 아파트 넓은 거실과 통창이 있는 그런 화려한 집이었습니다. 엄마 이것 보세요. 시행사 말로는 우리 분당 아파트가 입지가 좋아서 재건축 가치가 엄청나대요. 대출금 다 갚고 나면 이 집 팔고 조금 더 보태서 이런 새 아파트로 갈 수 있어요. 지연도 방에서 나와 종이에 미래 설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은 우리가 쓰고 제일 큰 방은 민준이 주자고요. 친구들 데려와도 부끄럽지 않게. 남은 작은 방은 당신 서재로 쓰고 난 거기서 요가도 할 거야. 두 사람은 미래의 장밋빛 꿈에 부풀어 저를 완전히 배제한 채 자기들만의 세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과일을 깎아 나오던 저는 웃으며 물었죠. 그럼 내 방은 어디니?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진호의 웃음은 굳었고 지연의 펜 끝은 멈춰봤습니다. 후끈했던 거실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지연이 먼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수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저희 생각만 했나 봐요. 요즘 새 아파트는 거실을 넓게 빼서 방이 좀 작거든요. 나중에 거실 한쪽에 가림막 예쁘게 치고 침대 놓아 드릴게요. 아니면 베란다 확장해서 작은 방처럼 꾸미면 햇빛도 잘 들고 얼마나 좋은데요. 거실 구석 혹은 베란다. 과일 접시를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들이 정성껏 그린 그 행복한 새집 설계돼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평생의 돈을 쏟아부어 그들의 기초를 닦아준 어머니는 그저 거실 구석이나 창문도 없는 베란다 방에 처박힐 신세였던 겁니다. 그날 제 마음은 반쯤 죽었습니다. 진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만 보는 척하며 지연의 말에 묵인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과일을 내려놓고 5평도 안 되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에 기대어 서자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임종 전에 했던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선영아 자식은 우리가 낳았지만 며느리는 아니야.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지. 너 가진 거 다 주지 마라. 네 손에 쥐고 있는 게 없으면 늙어서 대접 못 받아. 반드시 네 뒷배는 남겨둬야 한다. 20년 전 아파트를 살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남편은 고집스럽게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진호 부부는 서운해했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너희 사업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엄마 명의로 해둬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비바람 피할 곳은 남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태반을 냈으니 내 이름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 덕분에 이 집은 오롯이 제 명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 간다는 핑계로 구청 법률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제 사정을 듣더니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그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거죠. 어르신이 돌아가신 뒤에 은행이 집을 처분해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변호사는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이건 내 집으로 내 노후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목소리에 힘이 생기거든요. 힘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제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단골은행의 지점장을 찾아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수많은 서류에 서명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요청했습니다. 이 계약의 효력 발생일은 이 집의 모든 대출금이 상환된 바로 다음 날로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가족을 배신하는 죄인이 된 기분이기도 했고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줄을 잡은 안도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서류가 영원히 쓰이지 않기를 제 예감이 틀렸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가운 요양원에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요양원의 하루는 느리고 단조로웠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바빴고 TV에서는 시끄러운 드라마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에 조각난 하늘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 침대 박할머니의 밭은 기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간병인을 부르려는데 작고 마른 아이 하나가 바람처럼 뛰어 들어왔습니다. 5살쯤 되었을까요? 몸보다 큰 책가방을 맨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아이는 익숙하게 할머니의 등을 쓸어주고 물컵에 물을 받아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보온병에서 죽을 꺼내 호호 불어가며 할머니 입에 넣어주었죠. 그 손길이 너무 능숙해서 마음이 아렸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의 이름은
한별이었습니다. 몇 년 전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와 살고 있었죠. 할머니는 자신의 병이 아이에게 짐이 될까봐 요양원을 택했고 한별이는 학교가 끝나면 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달려와 할머니를 돌본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폐지를 줍거나 시장 일을 도와 요양비에 보탠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금지오겹 키운 제 아들은 저를 짐이라며 버렸는데 저 어린아이는 할머니의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별이는 제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사탕 한 알을 건네며 웃어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가 주는 온기가 제 메마른 마음을 적셨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구걸하는 대신 제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기로요. 요양보호사의 휴대폰을 빌려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점장님, 저 김선영입니다. 주택연금 계약 정상적으로 발효됐나요? 네, 어르신. 대출금이 상환된 다음 날부터 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매달 400만 원 정도가 어르신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이미 첫 날치 금액이 들어갔어요. 400만 원. 예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휘둘리는 가련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새 카드를 만들고 잔액을 확인했을 때 처음으로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의지하는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한별이에게 새 신발과 옷을 사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영양제도 챙겼지요. 돈은 이렇게 가치 있는 곳에 쓰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이 떠나갈 듯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김선영 당장 나와. 제 아들 진호와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분노에 찬 그들의 얼굴은 짐승 같았습니다. 지연이 제 코앞에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미쳤어요. 집을 담보로 연금을 신청하다니요. 그 집 나중에 우리 민준이 줄 거잖아요. 당신이 뭔데 마음대로 해요. 진호도 가세했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우리가 그 빚 갚느라 20년을 고생했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은행에 넘겨요. 당장 가서 취소해요. 저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탐욕스러운 그 낯짝을 보니 마지막 남은 정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그 집은 내 명이다.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든 내 자유야. 둘째, 그 20년 대출금 너희가 돈 달릴 때마다 내 연금이랑 노후 자금으로 메워준 게 누구인지. 벌써 잊었니, 셋째. 저는 진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가 나한테 짐 되지 말라고 했더라. 이제 나 돈 생겼고 너희 신세 안 지고 여기서 잘 살 건데 왜 화를 내니 너희가 바라던 대로 아니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금세 태세를 전환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말이 헛나온 거예요. 민준이 교육을 위해서 더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려고 그랬죠. 어머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가족 필요할 때는 가족이고 귀찮을 때는 짐이냐 가거라. 난 여기가 편하다. 저는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손자 민준이를 데려와 감정에 호소하고 급기야 법대로 하겠다며 소송을 걸고 제 명의의 주택에 민준이의 위장 전입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결국 구청에서
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진호 부부는 변호사까지 대동해 제가 치매 기운이 있다느니 부양 의무를 다하고 있다느니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조정관님, 이 집은 저희 남편이 20년이나 갚아온 집입니다. 노모께서 갑자기 판단력이 흐려져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그때 제가 미리 연락해둔 은행 지점장과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입장했습니다. 여기 주택연금 계약서와 공증된 유언장이 있습니다. 이 집의 실제 소유권은 이미 은행에 담보로 잡혔으며 김선영 씨는 평생 거주권만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언장에 적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 남은 모든 예금과 보험금은 한별이라는 아이를 위한 교육 신탁 기금으로 기부한다고요. 한별이가 누구야? 진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친자식보다 나를 더 아껴준 아이란다. 고마움을 모르는 너희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너희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아이의 꿈을 지켜주는 게 100배, 1000배 가치 있는 일이지. 조정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 안에 제 명의의 분당집에서 짐을 빼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울고불고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 겨울 한별이의 할머니는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한별이의 손을 잡고 분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난장판을 쳐놓고 나간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한별이의 방을 꾸며주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한별이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에게 아침밥을 해주고 학교에 보냅니다. 오후에는 시장에 가서 맛있는 반찬거리를 고르죠. 한별이가 집에 돌아와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하고 저를 안아줄 때면 진호 때문에 죽었던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낍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은 우리 두 사람이 살기에 충분했고 남은 돈은 한별이의 이름으로 차곡차곡 저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은망덕한 아들을 잃었지만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손자를 얻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혈연이라는 굴레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당당한 힘과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아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노을 어느 날 한별이가 스케치북에 그림 하나를 그려왔습니다. 머리가 하얀 할머니와 가방을 맨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따뜻한 집과 커다란 해가 그려져 있었죠. 할머니, 이건 할머니고 이건 나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김선영 70세. 이제야 진짜 제 집을 찾았습니다. 김선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참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자식에게 짐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들이 불효자라는 비난도 있지만 요즘 젊은 세대의 여유 없는 현실을 탓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김선영 씨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매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장 현명한 자기 보호였다고 생각하시나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에게 노후를 맡긴 그녀의 결단. 여러분이라면 과연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식 농사가 노후 보장이라는 말도 옛말이 되어버린 지금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